안녕하십니까. EBS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론에서는 이제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나온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원래 시험 과목 공고에는 Q&A에서 그 시험 과목 공고 나올 때는 이제 화물 운송론, 보관 하용론,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폭넓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강좌는 어디까지나 합격을 위한 강좌죠. 시험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셔서 고득점할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이제 물류 총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류 총론해가지고 이제 물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나오는데 먼저 물류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갖다 한번 좀 파악해 주시죠. 원래 물류라고 하는 것도 넓게는 다 경영에 포함되는 겁니다. 경영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영을 얘기할 때 흔히 이 경영 관리가 있고 경영 기능이 있죠.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책 맨 앞부분에서는 경영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경영 관리 4가지가 나옵니다. 경영 관리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죠.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야죠.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휘라고 해서 지휘라고 해서 우리가 리딩이라고 하는데 리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들이 알아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고 또 뭐예요? 일을 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티베이션 같은 것들 통해서. 그래서 지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류 계획과 또 물류 조직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거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경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이 경영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 활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게 경영이라는 게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이윤의 극대화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제 생산을 해야죠. 생산이 있고 생산한 걸 팔아야죠, 그렇죠?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마케팅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지만,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자금도 조달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예컨대, 인적 자원 관리해가지고, 사람도 필요하게 채용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켜야죠. 인적 자원 관리. 또 여러 가지 회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류와 관련된 경영 기능은 여기서 나와 있는 마케팅이죠, 주로. 물론 이제 지금은 통합적 물류 관리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뭐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RP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전사적 자원 계획 해가지고 이 경영 기능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물류와 관련된 분야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마케팅 요소 4P를 얘기합니다. 마케팅 요소 4P. 4P가 뭐죠? 프로덕트, 생산이 있죠. 프로덕션 해가지고 4P 해가지고 마케팅 요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프로덕트입니다. 상품이 있죠. 상품이고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플레이스가 있죠. 4P 중에서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가 프로모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같은 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와 관련되는 게 바로 4P 중에서 플레이스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물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를 갖다 보통은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유통에도 이제 상적 유통이 있고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상적 유통, 물적 유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이걸 또 상류라고도 합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물적 유통을 줄여가지고 물류라고 하는 거죠.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이게 또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상물 융합이냐 상물 분리냐 하는 용어가 나오죠. 물류에서는. 근데 상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융합되는 거냐 하는 건데, 나중에 또 나올 것이고, 여기서 상류라고 할 때는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류라고 하는 겁니다.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돼, 상품의 소유권이. 권리가 이전되는 걸 갖다가 상적 유통해가지고 상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땐 글자 그대로 뭐예요? 물자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물자의 흐름을 갖다가 물적 유통. 유라는 말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 플로우.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자 흐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이제 보관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운송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포장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역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정보 관리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물적 유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물류가 어디 위치하는지 이걸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는 자, 지금 이걸 공부하는 분야가 요새 이제 물류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옛날 나온 교과서 보게 되면 뭐 물류관리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물류관리.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물류학 원론, 물류학 개론 이런 식으로 책들이 나와요. 이게 물류학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물류학은 넓게는 경영학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경영학의 하위 과목 중에서 마케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유통관리가 있고, 유통관리는 주로 상적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통관리가 아니라 이제 물류관리 해가지고 물적 유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분야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계도 한번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류와 물류가 있다는 걸 좀 파악해 주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물자 흐름과 관련된 물적 유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류 개념이 나오는데, 물류 개념은 늘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교과서마다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류정책 기본법, 물론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물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예요. 우리가 물류 얘기할 때는 생산자로부터라고 안 하고 뭐요? 공급자로부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원자재가 조달된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는 흐름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뭐요? 공급자로부터라고 그래요.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비자한테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오는 게 있죠. 그 얘기하는 역물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도 포함됩니다.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해가지고 물류정책 기본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슬그머니 생산을 집어넣어요. 판매 앞에다가 생산, 판매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생산은 안 들어갑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죠. 조달, 생산되어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딴 거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물류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넓게 우리가 물류라고 할 때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다 포함해가지고 물류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 그걸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미국의 물류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류관리협의회에서 이제 물류 개념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었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지그세 나와 있죠. 물류, 로지스틱스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의 하나입니다. 원자재 생산지에서, 원자재 생산지니까 바로 공급지죠. 원자재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원자재, 중간재, 상품 및 관련 정보 흐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계획,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랜.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두죠. 그 다음에 C, 통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리을에 나와 있죠. 마케팅 요소 4P의 하나인 유통을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으로 구분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게 물품의 이동과 관리에 관련된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위치를 갖다가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물류 개념의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물적 유통이라고 그랬죠. 물적 유통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장 이제 최초에 나온 이런 개념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가장 초기에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물류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물적 유통이라는 이런 용어 대신에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는 로지스틱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공급사슬 관리라는 이런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물류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뭐요? 공급사슬 관리라고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교과서도 이제 공급사슬 관리다 해가지고 교과서가 몇 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류관리론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자, 3단계를 거쳐서 진행돼 왔다는 거. 자, 60년, 70년대에는 물적 유통관리, 물류관리입니다. 그러다가 80년, 90년대 와가지고 로지스틱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공급사슬 관리로 전개돼 왔다는 거. 자,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급사슬 관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자, 물적 유통 관리 보시면은 60년대, 70년대 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이때는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는 물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인식을 못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뭐 물류를 전공한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뭐 경영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당시 유통관리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물류를 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물적 유통관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주로 단순하게 운송이나 보관 등 운송이나 보관해가지고 생산과 판매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활동의 하나로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생산과 판매의 하위 활동으로 물류를 갖다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기능별 물류 관리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운송이나 보관이나 재고 관리 같은 각각의 자, 기능별 물류 관리만 초점을 두고 부문 최적화입니다. 각 부문별 최적화. 어떻게 하면 운송비를 절감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보관비를 아낄 것인지 해가지고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각의 부문별 최적화에만 관심을 두던 이런 시기가 바로 물적 유통 관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물적 유통 관리에서는 뭐예요? 부문별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거. 각각의 물류 기능별로 부문별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것과 주요 목적이 뭐예요? 비용 절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60년, 70년대 물적 유통 관리라고 해서 강조가 되던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 들어오게 되면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로지스틱스. 원래 그 로지스틱스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흔히 병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참 또는 이제 우리가 군수라고 하는 거죠. 군용 수요입니다. 군수. 군대에서 군대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자, 군사 부문에서 개발된 병참 군수와 관련된 이런 기법들이 민간으로 넘어와가지고 로지스틱스라는 자, 이런 용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스 관리에 오게 되면 고객 욕구를 중시합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디까지나 물류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로지스틱스에 오게 되면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원래 고객 서비스의 개선하고 그러니까 물류 비용하고는 상충관계에 있죠.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 하려니까는 뭐예요? 부문별 최적화를 추가하면 안 되고 전체 최적화입니다. 고객 서비스도 유지를 하면서 물류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 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그리고 부문 최적화보다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 자,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로 통합 물류 관리가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관리 또는 통합 물류 관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들어오게 되면 주로 공급 사슬 관리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SCM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본격화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나와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원래 80년대 후반에 QR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속 대응이라는 QR.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 ECR이라고 하는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EHCR 등등 나오다가 이것이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공급 사슬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것들이 다 QR이니 ECR이니 다 뭐예요? 공급 사슬 관리에 통합된 거죠. 그래서 주로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에 이르게 되면 공급 사슬이란 말이에요. 사슬이기 때문에 이 공급 사슬상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 간 또는 산업 간의 관계까지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사슬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기업 간에 또는 산업 간에 전략적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협력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에 오게 되면 기존의 로지스틱스에다가 관계 관리가 포함이 되는 거 이제 기업 간 산업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SCM이라고 할 때는
기존의 로지스틱스에다가 더해가지고 뭐요? 관계관리가 포함됩니다. 근데 관계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계 관리만 중시하잖아요. CRM이라고 하는 고객관계 관리만 중요시하지만 공급사슬 관리에서는 뭐요? 원자재 공급자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원자재 공급자를 잘 관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필요한 원자재를 갖다가 무리 없이 필요할 때 늘 공급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급자 관계 관리까지 언급된 거죠. CRM과 SRM, 고객관계 관리, 공급자 관계 관리. 그래서 이제 물류 사슬상에 있는 공급 사슬상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원자재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있는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이 장기적인 계약계에 반해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할 때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요. 근데 장기적인 계약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겁니다.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말은 곧 뭐예요? 곧 파트너십 관계를 갖다 구축한다는 거죠.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 그 파트너십 관계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긴밀한 협력을 하는데 협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인포메이션 쉐어링.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한다.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하면서 협업을 하는 거죠. 우리 협업하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콜래버레이션이라고 하죠. 콜래버레이션. 이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를 갖다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약 기반 하에 전략적 제휴를 맺고 즉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하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슬 관리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아예 계획은 물론이고 수요 예측이니 뭐니 다 협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뭐 CPFR 해가지고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 그러니까 재고 보충까지 알아서 해줘요. 이런 관계까지 이제 협력 정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예요. 그만큼 이제 물류가 최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거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의 전개만 일단 확인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또 반영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물적 유통관리에서는 물리비 절감의 중요성에 포인트가 두어졌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로지스틱스에 오게 되면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추가됐다는 거. 그래갖고 부문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여기 와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됐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거기 이제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왔는데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개 과정을 봤기 때문에 따로 뭐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물류 나와 있습니다.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라고 할 때는 그저 이제 2 또는 3가지 이상의 물류 활동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물류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로지스틱스에 오게 되면 뭐예요? 로지스틱스. 물류 활동이 그만큼 고도화 첨단화된 겁니다. 그래갖고 전체 최적화를 갖다 강조한다는 거죠.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귿에 보시게 되면 미국 물류관리협의회 CLM이라고 하는 물류관리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로지스틱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로지스틱스는 원자재, 완제품 및 정보를 관련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계획, 실시,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용어의 유래는 병참에서 나온 겁니다. 병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불어로 쓰죠. 불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로지스티크라고 합니다. 로지스티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로지스틱스 개념이 보편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로지스틱스에 오게 되면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가 통합된 물류 개념으로서 통합 물류 관리가 강조가 되면서 나온 한 단계 더 진전된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이점도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습니다. 하나 좀 참고로 보실 것이 로지스틱스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원래 좀 개념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나왔다가 지금은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비교하신다면 로크레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크레매틱스. 로크레매틱스 해가지고 로크레매틱스. 이건 원래 물류공학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에요. 물류공학적 개념. 지금 우리가 물류공학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물리 전문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 전문가인데 그 사람도 미국 MIT에서 물리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학위도 공학 박사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도 이제 물리학과가 있는데 물리학과 교수 중에 반이 공학 박사예요, 학위가.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공학 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브루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어. 워싱턴 대학인데 워싱턴 대학이 미국에서 원래 물리가 강한 대학이에요. 그 워싱턴 대학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원래 시애틀이 미국 물리의 미국의 관문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시애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시간이 있고 미시간은 이제 오데오 연안에 있기 때문에 오데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도 유통물리 쪽이 강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지역적 수요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특화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대학의 브루어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용어예요. 나왔다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쓰이지 않는 이런 용어입니다. 뭐 이미 SCM 단계까지 발전했는데 이런 옛날 용어가 쓰이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로크레메틱스. 그래서 자, 주로 물리공학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돼갖고 나온 용어다 하는 겁니다. 매틱스 아니에요. 매틱스. 그래서 주로 이제 공학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돼서 나왔던 용어의 하나다 하는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입니다. 자, 물관리의 목적과 원칙인데 자, 물관리의 목적도는 목표입니다. 늘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자, 물관리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자, 물류비의 절감이에요. 뭐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제 중에 하나죠. 물류비의 절감하고 또 한 가지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적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일단 핵심만 정리해드린다면 바로 그겁니다. 물류비의 절감. 또 한 가지 고객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물류비의 최소화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를 최소화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는 엉망이 되죠. 또 우리가 고객 서비스의 최대화라고 안 합니다. 왜?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하려면 뭐예요? 물류비가 얼마나 들지 상상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절충, 두 가지의 조화를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또는 향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를 갖다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물류관리의 목적 해갖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는 거 봐주시고 더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리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와가지고 추세가 뭐죠? 다품종 소량 생산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뭐요? 다빈도 소량 배송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다빈도 소량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뭐요? 물류비용이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객 서비스도 일정 수준만큼 유지를 하면서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스트 리덕션 원가 절감하고 뭐요? 서비스 업 고객 서비스의 개선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물관리의 목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물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두 가지는 뭐 가장 원칙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3S1L 원칙이 있고 또 한 가지 7R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S1L 원칙 나와 있는데 3S라고 할 때는 스피디, 세이플리, 그 다음에 슈얼리 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로우가 나오는데 로우는 저렴하게 물류비를 좀 절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S1L 원칙은 자,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전달한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3S1L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스피디, 신속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세이플리,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로우, 저렴하게 해서 3S1L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스마이키 미시간 대학 교수입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인 그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하는 역시 7R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에요. 7R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R이 무엇이냐 하면 right을 얘기합니다. R은 right. right이라는 말이 뭐예요? 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또는 적절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게 뭐냐? 고객이 원하는 수준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하다는 말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 고객이 이 정도면 됐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감동을 준다.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고객만 진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고객들이 너무 진상이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쓸데없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뭐예요? 고객이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서비스를 자꾸 제공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상 고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진상 고객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수준, 그것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감동까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만족만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한이라는 게 바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 이거예요. 자, 7R이 뭘까요? 그래서 right commodity, 적절한 상품을 right quality, 적절한 품질로 right price, 적절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가 아닙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뭐요? 고객이 이 정도면 기꺼이 내겠다고 하는 수준의 가격, 그겁니다. right price, right quantity죠. 거기다가 이제 right place가 있고 right time, 그리고 right impression이 있습니다. 약간 특징적인 게 right impression, 좋은 인상으로 있죠. 적절한 인상으로. 고객이 좋은 느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좋은 인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딱 알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자, 7R 원칙에, 이제 R은 right인데, 7R이 무엇인지, right commodity, right quality, right quantity입니다. right price, right place, right time. 하나 더 추가해서, right impression.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R 확인하시고, 자, 최저 가격, 최소의 시간, 이게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수준을 채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원칙들이 다 3S1L 원칙이나 7R 원칙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물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원칙입니다. 거기 4번에 물류관리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류관리 원칙이 이게 20회 시험에 한 번 나온 거, 조금 나온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죠. 어지간한 물류관리 교과서에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인데, 이게 처음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아까도 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 출제평, 그러니까 출제자가 제시한 출제평이 이제 Q&A에서 나와 있는데, 출제평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제하기 전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먼저 검토한다는 얘기죠. 왜?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검토하다 보면 당연히 뭐예요? 눈에 띄면 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외국 교과서를 갖다가 번역한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5가지 가지고 나왔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래요. 뭐 집중 지원의 원칙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틀리게 한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물류관리의 원칙 해가지고 처음 나온 것이고 언급됐던 건데, 집중 지원의 원칙. 먼저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지원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또 경제성의 원칙, 신뢰성의 원칙, 그리고 간편성의 원칙과 권한의 원칙, 보호의 원칙, 추진 지원의 원칙 해가지고 약간 이제 생소한 내용들도 포함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물류관리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를 뭐 간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나가고 또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크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거. 집중 지원, 균형성, 적시성, 경제성, 신뢰성, 간편성의 원칙과 권한의 원칙, 보호의 원칙, 추진 지원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렇게 묶어서 한번 확인하시고 각각의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근데 이제 용어의 뜻은 뭐 뻔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집중 지원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자, 집중 지원이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서 물량이나 장소, 시기, 우선순위별로 집중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균형성의 원칙은 결국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뭐예요? 조달과 배분에서도 균형이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의 원칙은 뭐 뜻대로 없고, 경제성의 원칙은 뭐예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성이라는 말은 곧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의 원칙 해가지고 이제 고객 서비스죠.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뢰성입니다.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급되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객 서비스의 향상,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편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간단, 명료하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능률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기타 이제 권한의 원칙, 보호의 원칙, 그것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류 총론해가지고 물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해보셨고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물류의 중요성입니다. 이거 처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물류가 왜 중요하냐? 물류를 중요하게 만드는 최근에 환경 변화에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류의 중요성 해가지고 첫 번째, 물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물류를 가리켜서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보게 되면 그동안 끊임없이 원가 절감을 많이 추구해 왔잖아요.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것이 1914년 포드 자동차입니다. 원가 절감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흔히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 이후 일본 기업이나 이런 데 크게 확산된 게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강조가 되는 게 뭐냐? 그 원가 절감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판매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가 절감이나 판매 촉진 두 가지 모두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찾다 보니까 바로 물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갖다 지금은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업 비용 절감의 보고, 마지막 남은 비용 절감의 보고가 바로 물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류를 가리켜서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한다는 거,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의 이익원, 바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의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죠. 마지막 보루. 그래서 제3의 이익원이라고 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합 이익원 해가지고 이제 3번에 나와 있죠. 원가 절감이나 매출액 증대. 이것도 물론 꾸준히 추진해야 되지만 이와 함께 뭐예요? 생산과 마케팅, 물류의 전사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결국 기업 이익의 마지막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 점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초창기 시험에 한번 언급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특히 물류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이건 뭐 자주 나왔던 거지만 또 언급됐는데 특히 그 피터 드러커, 우리가 흔히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현대 경영학의 구루, 큰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 선생이 있는데, 자, 경제의 암흑대륙 또는 이윤의 보고라고 합니다. 경제의 암흑대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은 충분히 개척되지 않은 분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드러커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때는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여전히 뭐예요? 아직은 충분히 개척되지 않은 경제의 암흑대륙이라고 해갖고 물류를 갖다 언급하는 거예요. 별로 크게 관심도 안 뒀고 아직 충분히 개척되지도 않았고 하니까 자, 경제의 암흑대륙이라고 한 건데, 그렇지만 뭐예요? 이윤의 보고라는 거죠. 마지막 제3의 이익원. 그리고 또 파커라는 또 이제 물 관련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물류 전문가입니다. 그 파커라는 학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 분야다 해가지고 파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에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의 물류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기업 활동에서 제조 부문의 원가 절감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일본 도요타의 경우에도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할 정도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원가 절감이, 제조 부문의 원가 절감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특히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에 유가 상승, 거기다가 인건비의 증가, 이로 인해 가지고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고객 요구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고객 요구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뭔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업 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 중에 하나가 물류 부문의 개척입니다. 물류 비용의 절감, 또 물류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에요. 또 재고비의 증가라든가 운송 시간 및 비용의 상승,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품종, 소량, 다빈도, 다품종, 소량, 다빈도, 신속 정시 유통 가공의 지속적 증가, 또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및 물류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항상 우리가 IT의 발전도 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산 혁신이라든가 마케팅을 통한 이익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도 늘 언급이 됩니다.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류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물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한 겁니다. 경쟁력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결국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뭐예요? 물류 부문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나와서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 다 종합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자, 물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물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만드는 자, 최근 물리 환경의 변화다 하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거기 우리나라 물리의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직은 시험에 언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전 근대기 해가지고 70년대 이전, 70년대 맹학이라고 그래요. 싹 트는 시기.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개화기라고 하는 것이고 90년대 이후를 도약기라고 해서 구분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읽어보셔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시나 공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 3번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물리의 발전 과정은 그냥 흐름만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물리의 기능과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자, 물리의 기능 나와 있는데 그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리라고 할 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제시하는지, 제공하는지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것마저도 틀리게 만든 다음에 틀린 거 고르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하다 할 정도로 진짜 유치한 문제. 그게 가장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틀리게 해놓은 다음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장소적 기능이 있습니다. 장소적 기능. 그래서 장소적 거리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운송이죠. 운송을 통해서 장소적 거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소적 기능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 뭐죠? 보관입니다. 많이 출하될 때 보관했다가 출하가 안 될 때 내놓으면 그만큼 이제 자, 시간 조정을 통해서 가치를 유지하고 효용을 창출합니다. 시간적 기능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수량적 기능인데 자, 수량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 생산 단위하고 소비 단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집화, 중개, 배송을 통해서 조정됩니다. 품질적 기능도 있는데 특히 그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품질적 기능이라고 할 때 이게 뭐 물류 과정에서 웬 품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품질적 기능은 다른 게 아니라 재화하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 있죠. 그걸 갖다가 중간에 가공, 조립, 포장을 통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질적 기능을 창출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공, 조립, 포장을 통해서 품질적 기능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물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유예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지연 전략. 최대한 이제 제품의 완성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고객 욕구가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95%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욕구가 밝혀지면 마지막으로 5%를 조립한 다음에 고객한테 배송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품질적 기능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립이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격적 기능도 나와 있는데 원래 가격적 기능은 여러 가지가 다 종합된 겁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게 주로 수급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조정, 수급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수급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운송도 있고 보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운송이나 보관. 운송을 통해서는 장소적인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관을 통해서는 뭐예요? 시간적인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지고 수급 조정이 있게 되면 이걸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능은 자, 수급 조정과 관련되는 것이고 운송이나 보관 모두와 관련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적 조직 기능이 있습니다. 인적 기능은 뭐예요?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함으로써 자, 이거 인적 조정이라고 합니다. 인적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리의 가장 기본적 기능입니다. 장소,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수량, 품질, 가격인데 특히 품질적 기능이라는 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물류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물류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물류의 기능하고 물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 물류의 기능이 나오는데 자, 물류의 기능에 뭐가 있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이 다 물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물류의 기능을 제시한 다음에 물류 영역을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기능하고 영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시험 문제 낸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가장 일반화됐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운송활동입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서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장소적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리적이라고도 합니다. 운송 해가지고 장소적 이동이라고도 하고 또
또 지리적 이동이라고도 하고 또 공간적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죠. 장소적, 지리적, 공간적 이동. 그래갖고 창출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장소적 효용 또는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게 바로 운송입니다.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관활동입니다. 보관은 뭐죠?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시간적 조절. 그래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보관이고, 다음에 세 번째가 하역입니다. 하역이라는 말은 화물을 다루는 일을 하역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효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송이 이루어지려면 운송의 앞뒤에, 운송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차에다 싣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역입니다. 차에다가 싣고 내리고 하는 거, 운반하는 거, 다 하역이거든요. 또 보관할 날도 뭐예요? 보관할 날도 자, 창고에 들어온 걸 갖다가 뭐예요? 물류센터에 들어온 걸 보관장소까지 옮겨서 경납하고 꺼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역이에요. 그래서 하역은 그 자체로는 효용을 창출하지 않지만, 그러나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을 창출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관과 운송의 양단에 있는 물품의 취급활동, 이게 바로 하역입니다.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적재하고 하는 게 다 하역입니다.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적재하는 거, 상하차하는 거다 이런 거죠. 또 이거 말고 이제 렉에서 물품을 갖다가 꺼내는 거, 피킹한 다음에 분류하는 거 있죠. 소팅, 이런 것들이 다 하역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포장입니다. 제품의 생산이 완료가 되면서 포장이 되고, 포장된 것이 이제 소비자한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의 종착점이자 물류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생산의 종착점, 물류의 출발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게 물류비 절감의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물류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송비라며, 왜 포장비가 물류비 절감의 주요 수단이 되느냐? 운송을 함에 있어서도 뭐예요? 포장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포장의 표준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하역비니 보관비니 운송비니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장이라는 게 물류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포장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포장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의 모든 물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포장이 물류비 절감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정보 활동이 포함됩니다. 물자 흐름이 있게 되면 동시에 정보 흐름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물류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 가공이 있습니다. 원래 유통 가공이라고 할 때는 주로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작은 포장으로, 우선 그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이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1인 가구, 혼밥족 이런 거 존재하면서 그만큼 이제 포장 단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 걸 물류센터에서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작게 만든 다음에 다시 라벨을 부착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유통 가공에 포함되는 겁니다. 역시 유통 기능에, 물류 기능의 하나로 포함해 주시고, 기타 이제 물류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조정 통제하는 활동인 물류 관리도, 원래 이제 물류 관리라고 할 땐 물류 정보, 물류 관리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류의 기능이다 하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물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정보 및 관리, 그 다음에 유통 가공, 물류의 기능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물류의 영역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기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 표시된 것보다 더 먼저 나온 겁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것이고요. 물류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물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되죠.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는 거 조달 물류입니다. 그럼 조달한 원자재를 갖다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가 바로 조달 물류고,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산해 물류가 나옵니다. 그럼 제품이 완제품이 돼가지고 제품 창고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갖다가 뭐예요? 산해 물류고, 그럼 제품 창고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판매 물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손에 넘어갔습니다. 소비자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반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 물류 유통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용기들,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있죠. 컨테이너, 팔레트, 다시 회수해서 써야죠. 회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포장재에 대한 폐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리버스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방향,
소비자 방향으로 갈 때 이걸 전방이라고 그래요. 소비자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전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포워드 물류라고 합니다. 포워드 물류. 이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리버스 물류라고 합니다. 크게. 그래서 포워드 물류에는 그것도 뭐 번역해서 순물류라고도 번역하고, 요건 역물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순물류에는 뭐가 있어요? 조달물류, 사내물류, 판매물류가 있고, 역물류에는 반대 방향으로 반품물류, 회수물류, 폐기물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자가 잘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뭐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나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조달물류가 나옵니다. 원자재를 조달한다는 겁니다.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 건데, 조달물류는 물류의 시발점이죠, 이게. 물류의 시발점. 그래서 물류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인 물자가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언제까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예요.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 활동. 이걸 우리가 조달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달물류의 대상이 되는 물자는 대부분 다 뭐예요? 원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원재료, 부품 이런 것들이 조달물류의 대상이 되는 물자입니다. 거기 맨 끝에 보시면 자, 조달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개념도 또 진화되어 왔는데, 조달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많이 쓰이던 용어가 뭐예요? 구매입니다. purchase. 구매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이게 좀 더 고도화돼 가지고 나온 게 조달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procurement. 근데 조달도 지금은 다 넓게 공급 사슬에 포함돼 가지고 개념이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공급 사슬 관리, 공급망 개념으로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조달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개념에서 조달 개념으로, 조달 개념에서 공급 사슬 개념으로 진화돼 왔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내물류입니다. 원래 사내물류하고 생산물류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사내물류입니다. 사내물류라고 할 때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서 완제품 등을 위한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 물류 활동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재 창고에서 자재가 나와가지고 완제품이 돼가지고 제품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내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이제 생산 공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물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포장, 운송, 하역, 분류, 보관, 재고 등 사내에서 발생한 물류 활동이다. 그렇게 사내물류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류비 계산하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용어는 생산물류보다는 사내물류가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세 번째는 판매물류입니다. 자,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되면서 고객한테 넘어갈 때까지의 물류 활동을 판매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매물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죠?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매입한 상품이죠. 생산된 제품이나 매입한 상품이 바로 판매물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이제 포워드 물류가 있고, 이제 역물류가 있습니다. 역물류 해가지고 이제 판매물류 이후에 발생하는 반품, 폐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 관련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반품 물류입니다. 자,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 교환이나 반품 물류에서 판매자에게 되돌아가는 물류 활동을 반품 물류라고 합니다. 그 반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반품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처음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별건 아닙니다. 제품이나 상품 자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있죠. 또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나 이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반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 요구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것까지 다 넓게 반품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보지 않고 물건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 돌아가지고 특히 이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반품 물류의 효율화가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회수 물류입니다. 판매 물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같은 빈 용기예요. 빈 용기를 갖다가 회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재사용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회수 물류를 갖다가 녹색 물류 또는 그린 물류라고도 하고 정맥 물류라고도 합니다. 녹색 물류 또는 그린 물류 또는 환경 물류죠.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기 물류가 있습니다. 폐기 물류는 뭐죠? 파손되거나 진부와 재고, 이걸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일부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수거해가지고 폐기해야죠.
이 폐기와 관련된 물류가 바로 폐기 물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류의 기능과 물류 영역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책에 보고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물류 영역이 나와 있죠. 자,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 물류에서 반품 물류하고 회수 물류, 폐기 물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언제든지 나오고 또 다른 과목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 기본적인 사항들 잘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건 없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